안녕하세요. 전 아들과 함께 단둘이서 살고 있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이곳의 사연을 듣다 보면 과거 제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남편과 행복했던 추억들, 시댁살이하며 시어머니께 받았던 고생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았던 아찔함까지. 이렇게 글로 적으니까 힘든 일만 많았다 싶은데 힘들었다고 해도 다른 가족들 모두가 곁에 있던 예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건 현재 제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마음 편안한 이 여유를 갖게 된 데는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까요? 저에게 어떤 놀라울 일이 생겼는지 말이죠. 저의 20대 시절은 어느 20대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 바로 내일을 걱정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 형제들이 성인이 되어 집안의 경제적 보탬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보다는 나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삶에만 충실하면 되었고 전 일을 다니며 보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20대 시절을 보내던 중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큰 반대는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또 귀하게 키우고 대학 공부까지 시킨 남편에게 제가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싶으신 마음에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혼 전 신부 수업이라도 받고 오는 며느리를 받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집 형편이 그런 곳에 돈을 쓸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남편 내조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더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 이유로 어머님께서는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딱 하나의 조건을 걸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너가 내 성에 차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이 결혼 반대해봤자 내 아들 삶은 나빠지지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냐. 거기다 네 시아버님 되시는 분도 찬성한다는 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했다만 내가 양보를 해준 만큼 너도 해줘야 할 게 있다. 몇 년이 되던 간에 네가 우리 영혼이 내조를 완벽히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밑에서 살림 사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란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어차피 지금 영혼이 쓰는 방 말고도 남는 방이 더 있으니 거기서 신혼살림 풀고 시댁생활 해라. 지금이야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하는 게 마음먹기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심심치 않게 시댁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 어머니께 몇 년간 삶을 배우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받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는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역시나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에게 살림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어제 딱 5시에 일어나서 준비되어 있으라고 했냐 안 했냐. 시어머니가 5시라고 말하면 10분 전에 나와서 살림 배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반대로 10분을 늦죠?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 모든 게 익숙지 않아서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내일부터는 절대로 늦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께 살림 배울 때는 이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배웠어. 그때는 4시 딱 하면 나오시는 어머니 세면하신 물도 적당히 온도 맞춰서 끓여놔야 했었다고. 너한테 그 정도까지 시키는 것도 아니고 5시에 나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댁에서 첫날부터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된다. 죄송합니다. 그 뒤로 제 입에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호랑이 선생님 같은 어머니께서는 저와 생활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이 지내셨고 그런 어머님에게 맞춰 생활해야 했던 저는 죽을 맛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못된 시어머니들처럼 괜한 트집을 잡아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며느리마저도 자신만큼 집안 살림을 살기 원하셔서 저에게 호되게 행동하셨죠. 너는 내 밑에 살림을 산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니?
요리는 맛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지. 왜 가족들 다 같이 먹는 음식에 너 혼자 먹은 음식처럼 못생기게 만들어? 이러면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네 시아버님과 남편이 밥맛이 있겠어? 내가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으면 이 음식 보고는 되려 밥맛이 떨어지겠다. 냉장고 구색가 주자고 돈 들여서 색색이 재료를 샀을 것 같아?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못해? 매일 상에 올라가는 요리를 다른 음식으로 새로 해야 했었고, 그 많은 반찬과 요리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오래되고 넓은 2층 집이다 보니 청소를 해도 뒤돌아서면 먼지가 떨어져 있고는 했어요. 또 잔디와 전실에 있는 식물들도 관리를 해야 하니 정신이 없었죠.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제가 겨우 한 군데 일을 끝내놓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남은 할 일을 먼저 다 하신 상황이었죠. 그럴 때면 또 꾸중을 듣고는 했습니다. 너는 어쩜 청소도 못하는 거냐? 손이 느린 거야? 아니면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는 거야? 오늘도 결국에는 내가 거의 다 했구나. 나름 빨리 한다고 하는데 먼지 하나 없이 빨리 하는 게 익숙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또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 그 소리 말고 다른 말을 들을 수 없는 거냐? 잔디 정리를 맡겨도 한 세월, 집먼지 청소를 맡겨도 한 세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 억하심정을 가지고 일부러 행동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일을 못해? 나이도 젊고 힘도 나보다 넘치는 네가 나보다 못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일 끝나면 쉴 줄 알고 게으름 피웠던 것 같은데 괜찮다. 아직 네가 할 일은 잔뜩 쌓여 있으니 얼른 손 씻고 장독이나 닦으러 나가라. 나는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있어서 잠시 눈을 붙일 테니 요령 피우지 말고 다 해놔라. 하루아침에 30년 가까이 삶을 살아오시던 어머님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제가 모자라고 게으름을 피워 일을 못하는 거라며 혼을 내시고는 했죠.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몰라주시니 속상했어요. 거기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는 한시도 쉴 틈이 주지 않는 고된 생활로 인해 가족들 눈을 피해 눈물을 훔치고는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같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와 남동생인 시동생이 어머님 몰래 저를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였죠. 덕분에 어머니께 더 많이 혼나야 하는 상황을 그 절반 정도로만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서툴었던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살림 실력이 늘고 힘든 시댁 생활에도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도움 없이도 살림을 끌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물론 전에 없던 상황이 생기거나 시간이 촉박한 일이 벌어지면 어머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살림 실력이 나아졌다고 해서 하시고 계시던 살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살림 실력을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며 칭찬 한번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방에 들어가셔서 눈 좀 붙이세요. 솥은 제가 보고 있을게요. 다른 요리 네가 망쳐도 내가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솥은 네가 다 태워 먹으면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너에게 맡기고 들어서 눈을 붙이라고? 아예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기는 편이 낫겠다. 솥 볼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낙엽이나 좀 쓸어라. 너는 어떻게 아직까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 스스로 일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시간만 떨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생각해보고 집안 곳곳 좀 돌아다녀라. 어째 하나만 알려주면 계속해서 그 하나만 하려고 해? 알아서 둘 셋을 넘어가야지. 칭찬에 인색하신 어머님께 섭섭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좋은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왔을 처음이나 세월이 많이 흐른 그때나 별다를 것 없는 시댁살이를 하던 중 저희 부부가 분가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하게 된 사업으로 인해 사무실이 시댁과 멀어지게 되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사가 하루 남았을 때 이 집을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좋기는 한데 정들었던 시댁 가족들과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했어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죠. 시댁 가족들도 이별의 순간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꼿꼿한 태도를 유지하시며 저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아끼시던 금가락지 하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반지를 보며 어머니께서도 그간 저에게 많은 정이 드셨구나 싶어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이어서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으로 그 감동이 깨지게 되었죠. 어머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반지잖아요. 너 예뻐서 주는 거 아니다. 분가에서 나가는 마당에 더는 손버리지 말라고 주는 거지. 혹여 너 분가 있다고 살림 대충 살거나 거리가 멀다고 시댁에 소홀히 하면 그때 네 남편이 사업을 하든 사업 할아버지를 하든 상관없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와야 할 거다. 다시 내 밑에서 살림 살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 남편 내 아들 내주 잘하고. 이왕 주시는 선물 걱정이 되신다고 해도 좋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원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어머님이니 그러려니 하고 무슨 뜻이든 선물을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분가를 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이후 신우와 시동생도 순서대로 결혼을 하게 되며 출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 큰 집에서 시부모님 두 분께서만 생활하시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남편 함께 찾아가 뵈면서 자식들의 빈자리를 채워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그래도 부부 두 분이 같이 계셔서 그런지 크게 외로워하거나 기력이 쇠약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으셨고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기력도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시기 시작하셨죠. 두 분 중 건강이 먼저 안 좋아지신 건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시게 된 거죠. 온 가족이 모여 아버님께서 쾌차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가족들끼리 협력을 해야 하는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자식들 고생시키며 도움받고 싶지 않으시다며 두 분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있으시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식들 모두 만류를 했지만 두 분 모두 뜻이 강경하셨어요. 결국 어머님께서 다른 도움을 다 거절하시고 아버님을 홀로 간병하시게 되셨죠. 당연히 아프신 아버님이 걱정되었지만 아버님께는 어머님이 계셨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오히려 보살펴줄 사람 없는 어머님이 더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어머님을 챙겨드리려 어린 아들까지 들쳐업고 시댁에 내려가 며칠간 머물고는 했어요. 그 정도 일을 겪으시면 며느리인 저에게 조금 기대어 쉬셔도 될 텐데 어머님께서는 그때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꼿꼿하게 계셨고 오랜만에 내려온 저에게 살림 사는 것을 지적하시며 꾸중을 하셨죠. 정과 변함없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아직까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아버님 간병을 잘하고 계셨지만 많은 연세로 인해 아버님께서는 좀처럼 치료에 진전이 없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다른 가족들 모두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들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시게 되며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마음의 준비를 했었던 일이었죠. 이제는 아버님 없이 혼자 남게 되신 어머님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이긴 하셨지만 아버님이 없는 어머님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장례를 마치기 전 남편이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다들 각자 어머님을 모실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어머님 모시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였던 거죠. 형, 난 알다시피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빼주면 안 될까? 우리 아직 전세인 거 알잖아. 2년마다 어머님 모시고 이사를 어떻게 다녀. 거기다 지금 사는 집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모시기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집 애가 벌써 둘이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 시부모님께서 손주 손녀들 보고 싶다고 거의 매일같이 집에 오시는데 엄마가 계시면 불편하실 거 아니야. 우리 남매들 중 한 명이 모셔야 한다면 영원히 네가 적당하지. 애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로 컸겠다. 엄마 모실 수 있는 아파트 평수까지. 네가 모시다가 힘들면 나중에 우리들 중에 다른 남매 모시기로 하자. 남편을 제외하고
두 사람 모두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셔도 되는 상황이라 조건상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이라면 그러는 게 당연하다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거절을 하셨죠.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나를 벌써 산송장 취급하려는 게냐? 아직까지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지우고 잘 꾸며놓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난 내 남편이 흔적 있는 그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더는 시간 낭비도 하지 말자. 저희 부부가 모시는 걸 거절하신 어머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어머니께서는 홀로서 생활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단 하루도 마음 편치 못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게 되었고 집까지 여러 번 이사를 하며 사업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집을 여러 번 옮기고 점점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죠. 결국 빚만 많이 남은 채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살고 있었던 저도 밖으로 나가 빚을 탕감할 돈을 벌어야 했고 그날 이후 돈을 쫓기며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었죠. 눈 뜨면 아침이고 퇴근하라고 돌아가는 시간이 밤되는 일과 잠밖에 없는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던 도중 낯선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 옆집에 살고 계신 아주머니셨어요. 평소 시댁에 내려가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에게 평범한 안부를 묻는 아주머니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좀처럼 말을 쉽게 하지 못하셨죠. 결국 제가 먼저 통화를 걸어오신 이유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다른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전화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실은 요 며칠 전에 형님 집에 작은 불이 났어. 네? 어머님 댁에서요? 불은 금방 꺼져서 괜찮아. 연기 보고 동네 사람이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형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시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보시고 금방 기억이 돌아오시긴 했는데 그 뒤로도 이상한 모습을 종종 보여서 걱정돼서 연락했어. 형님 한번 병원 데리고 가서 검사해봐. 혹시 치매 그런 거 아닌지. 그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곧바로 일을 한다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남편에게 수십 통 전화와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겨우 연락이 닿아 제가 듣게 된 내용을 전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생업을 미루고 그 주 주말 어머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사실을 여쭙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잠깐 충격을 받아 그런 거라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자신이 또렷하게 아니라고 하시고 검사 받는 것도 거부를 하시니 옆집 아주머니께서 오해를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머물고 다음날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같이 있는 그 사이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지만 진정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죽음을 인지 못하고 계셨어요. 결국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찾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되셨죠.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자마자 남편은 자신의 누나와 남동생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어머니를 돌볼 누군가가 필요하다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치매를 걸리셔서 꼭 보살핌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도 두 집은 서로 어머님 보살피는 걸 다른 형제들에게 떠밀며 미루고 있었죠. 나도 우리 엄마 내가 모시고 싶지.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매형이 좀 바쁘니? 밖에서 받아온 업무 스트레스 집에서만큼은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조심을 하는데 엄마 모시고 살면 집이 조용할 수가 있겠어? 거기다가 나도 네 매형 낼 줄 아느라 또 우리 애들 남들에게 뒤처지 않게 교육시키는 거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엄마까지 모실 수는 없지. 우리 집에서 여유가 생기면 내가 바로 모실 테니까 이번에는 날 좀 빼주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모시는 걸로 하자. 누나, 그건 아니지. 들어보니까 별 이유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어머니 모실 수 없다니. 형, 나는 진짜 어머니 모실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닌 거 알지? 이번에 애들 학군 때문에 들어간 아파트권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깐깐하다고 했잖아. 내가 말했고. 엄마가 모시고 가서 괜히 없던 층간소음 생기거나 다른 문제 생기면 나 진짜 골치 아파져. 애들 동네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아파트 이미지랑 갑떨어뜨린다고 주민들한테 항의받을 수도 있다고. 그거에 비하면 누나 형네 집은 그럴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영준아, 너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문제 좀 생긴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널 쫓아낼 수라도 있니? 그리고 조카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 뿐이야? 너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엄마 안 모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기준에는 네가 엄마 모시기 제일 좋은 환경이야. 병원도 가깝잖아. 무슨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누나 네가 더 적합하지. 매형 바쁜 거야 맞지만 그렇다고 누나가 바쁜 건 아니잖아. 우리들 앞에서 자랑할 때는 매일 낮에 너무 여유로워서 할 게 없다며. 누나 애들이 우리 애들처럼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말을 해. 그러면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지 않고 차선책을 생각할 거 아니야. 뭐? 너 지금 누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누굴 모시기 싫어해? 너야말로 아파트 핑계 대면서 엄마 안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 저와 남편 입장에서는 두 집 모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어머님을 모시기 꺼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남편이 화를 내게 되었죠. 누나, 영준이, 둘 다 그만해. 내가 보기엔 둘 다 살만한 상황인데 어머니 안 모시려고 서로 탓하는 거밖에 안 보여. 두 사람 모두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다들 각자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과는 연애 끊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착한 자식 노릇하고 있었던 거냐고? 도대체 왜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 소홀하게 행동하는 건데? 저번에 어머니 혼자 드시고 모시는 일부터 계속 어머니 일이라면 미루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래야 다음부터는 내가 누나 영준이 안 부르고 나 혼자서 일 처리하지. 남편이 솔직한 속내를 말하라고 하자 두 사람은 정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우물쭈물하며 말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신우이가 먼저 속내를 토로했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음번에 위해서라도 지금 말하는 게 낫겠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속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괜히 곁에 치매 노인 모시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엄마 성격 알 거 아냐. 꼬장꼬장 하신 거. 거기다 치매까지 걸렸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내가 시집갈 때 받은 게 있어서 웬만하면 엄마께 도움드리며 살고 싶었는데 그 도움이 이런 식은 아니야. 일반 치매 환자도 모시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성격을 알고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너희 매형이랑 애들까지 있는 상황에. 형, 나도 누나랑 비슷해. 아예 엄마 치료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는데 엄마 모시는 거 못해. 내 두 눈으로 형수 고생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내 아내에게 똑같은 일 당하라고 밀어넣어. 거기다 치매 걸렸었으면 더 심하실 거 아니야. 누나 말처럼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엄마라면 더 심할 수도 있고. 요양원에 모시는 방법도 있는데 꼭 자식이라고 고생해가면서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고 없는 재산에 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하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도 엄하게 나셨지만 어떤 부모 못지않게 사랑을 주셨고 귀하게 키워오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자식들 중 저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새 자식들이 결혼하실 때마다 남부럽지 않게 살라며 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산을 먼저 상속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었죠. 두 분께서는 딱 둘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돈만을 준비해 두셨던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예상이 없던 병에 걸리시게 되자 그 얼마 없던 돈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어머니께 받을 돈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시기를 거부했던 것 같고요. 그 말을 듣게 되니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딱 생각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도 두 사람이 인간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화를 낼 거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두 사람께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누나, 그리고 영준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어머니 좀 모셔줘. 내가 어머니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어머니 이제 치매 초기야. 정신을 놓고 계실 때보다 제정신일 때가 더 많은 분이라고. 그런 분께서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요양원에 모신다는 말 듣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예상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1년 안에 내 상황 좋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 그때까지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시면 안 될까? 다들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있잖아.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내 어머님을 모시는 걸 거부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한 부탁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남편도 더는 참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내가 너희들 중 형편이 조금만 힘들었으면 이렇게 욕은 안 하겠다. 다들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주신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쳐다보지도 않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래,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 니들은 지금처럼 니네 가족만 생각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낼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죽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든 우리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죽더라도 그 장례식장에 나타낼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이 쓰레기들. 어머니 너 지금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쓰레기? 야, 너 효자 노릇 조금 한다고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너 미쳤어? 미치긴 너희들이 미친 거지. 부모 버린 쓰레기들아. 형, 말이 너무 심하네.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지. 왜 욕을 그래? 결국 제가 말릴 수도 없게 남매들 간에 심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갈 때까지 갔고 쉽게 봉합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남편은 이제 남이라며 집안 대수사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고 두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를 서류로 작성해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와 시동생은 이제 더 이상 집안일에 관여도 안 하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재산 관련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남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의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이후 저희 가족이 시댁으로 내려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지역에서 고시원을 잡아 생활하게 되었고 제가 어머님을 간병하고 아들을 돌보며 시댁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두 사람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머님을 하루 종일 간병을 하게 되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2배로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벅차긴 했지만 이제 막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신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하게 된 어머니와의 시댁 생활은 전과 같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직 치매 초기여서 제가 간병이라고 할 만한 고생도 딱히 없었죠. 또 자식들 중 가장 형편이 좋지 못한 저희가 내려오신 걸 보시고는 어머니께서 남매를 간에 생겼던 일을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댁살이를 할 때처럼 깐깐하게 구시진 않으셨어요. 덕분에 얼마간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는 시간 동안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편을 도울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말이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문 보호사분께서 어머님을 돌봐주시는 시간에는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어머님 곁에서 모든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굳은 다짐을 하고 내려온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 몫까지 돈을 벌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버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어머님께서 치매 환자가 되신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암에 걸리고 만 겁니다.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저에게 자신의 암 판정 소식을 전하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려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역경을 주는 하늘이 해도 너무하나 싶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울고만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한 집에 아픈 사람이 2명이나 있었고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아들까지 있었으니까 말이죠. 우선 고시원에 남아 일을 하며 치료를 받겠다는 남편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아가며 어떻게든 어려운 살림에 두 사람을 살려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아픈 남편에게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맡기고 돈을 벌기 위해 일도 나갔지만 그 돈으로는 두 사람에게 들어가는 치료비와 생활비가 턱도 없이 모자랐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있던 통장의 잔고도 빠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결국 밀려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사치를 빌려야 했죠. 남편은 저에게 부담을 최소한으로 주려고 혼자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제 정신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을 놓아버리는 어머님 때문에 매일 다 잡던 다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 치료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과 아들에게 너무 힘든 상황을 보여준 것 같아 도저히 못 견디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놓고 계신 어머님 앞에 제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요.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왜 이러고 계세요? 어머님 아들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전쟁통 같은 상황을 어머님 손자가 겪고 있어요. 제가 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제발 예전처럼 저를 혼내도 좋고 하루 종일 일 시켜도 좋으니 제발 어머님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집에서 저보다도 힘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신을 놓으신 어머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머니께서는 기억하시지 못하시니 제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한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곤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 가슴이 아프구나. 널 위해 해줘야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고생만 시켰어.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정신을 차리신 것만 같아 확인을 하려고 했죠.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만 계속 이어가셨어요. 저기다가 네가 고생한 값 다 넣어줬다. 지금까지 네가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당신의 딸 취급을 하며 다시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죠. 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던 그 잠깐이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 모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다짐이었지만 전 다시 제 마음을 다잡고 다짐을 하며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의 남매들은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게 되어 되려 다행이었죠.
남편은 그 사이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를 저 혼자 치르게 되었고, 마지막 가시는 길은 편안하게 잘 보내드리고 왔죠.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남편을 돌볼 수 있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전 숨 돌린 틈 없던 때에 비하면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고, 남편과 아프기 이전에 비슷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남편도 조금씩이지만 호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호전되어가던 남편은 갑자기 쇼크가 오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다 결국 사망하게 되었죠.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이 당시 제 상황과 딱 맞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잃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까지 병으로 잃게 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돈 걱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앞길이 창창한 아들까지 있는 상황에 감당할 수 없는 사채빚과 밀려있는 병원비는 남편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릴 시간도 주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며 틈틈이 돈 계산을 하고 앞으로 어디로 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죠. 남편이 화장터 화구에 들어가고 나서야 돈 걱정에 밀려있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때만큼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만큼 미안해하는 만큼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난 이후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하나둘씩 팔게 되었어요. 순서만 하나둘씩이니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용하고 있던 가전제품에서부터 옷들까지 단돈 1,000원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모조리 팔아야 했죠. 그리고 내 남편과 시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시대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시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 절대 팔고 싶지 않은 집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모든 빚이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단돈 1,000원이 아쉬웠던 저에게는 저 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팔아야 하는 집이기도 했었죠. 그래도 헐값에 넘기기는 싫었습니다. 또 웬만하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이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싶었죠. 그래서 제 처지가 급한 상황에 사람을 가려가며 집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추억이 많이 깃든 그 집을 소중하게 다뤄주실 좋은 새 주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이 집에서 떠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싶었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자기 속도에 맞춰 흘러갔고 어느덧 이사를 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다녔던 저는 얼마 없는 짐을 싸게 되었죠. 그러다 깜빡하고 있던 시부모님 영정사진을 발견하고는 의자를 가져와 벽면에서 떼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 영정사진 액자 뒤에서 무엇인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봉투였죠. 무슨 봉투인가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 영정사진을 가리키시면서 거기다 제가 고생한 값 다 넣어뒀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말이죠. 어떻게 넣어두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다 싶었던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종이 위에 삐뚤빼뚤 적혀있는 어머님의 손글씨가 적혀져 있었어요. 글을 읽자마자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알지 못했던 어머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정신이 잠시 돌아오실 때마다 그 편지를 써놓으셨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단락과 뒤단락이 어색하긴 했지만 편지에 적혀져 있는 마음만큼은 저에게 전해졌죠. 어머니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해왔던 고생들을 모두 인정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 단 한 번도 저에게 고마움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한 적 없으셨지만 항상 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나와 있었죠. 저에게 가진 애정이 남다르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밑에서도 그 고생을 하고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저의 마음이 고맙다면서 말이죠. 해주고 싶었던 게 참 많았는데 긴 세월 동안 그 마음을 대신에 표현해 주었던 건 분가를 했을 때 주셨던 금가락지밖에 없었다며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한 행동이 모두 뚜렷한 정신에서 말씀하신 행동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귀한 며느리 끝까지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으며 어머님 해주시는 말에 이제껏 미움만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 못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더 살갑게 친딸처럼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죄송한 마음에 목을 놓아 울며 편지를 마저 읽게 되었죠.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단락으로 가자 편지의 내용이 바뀌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과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겪으신 일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은 일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으셨죠. 그러시면서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달러를 모아오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안방 한가운데 숨겨두셨다고 적어 놓으셨죠. 그 모든 달러가 이제 제 것이라며 이 돈을 가지고 남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며 자신이 걸린 치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괴롭다며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며 편지는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편지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어요. 갑자기 저에게 편지를 적어오시다 갑자기 아버님과 고생한 시기와 함께 한국의 경제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신 편지의 후반부였으니까요. 집 장판 밑에 달려가 숨겨져 있더니 믿을 수가 없었죠. 바로 다음날 이사가 들어오는 날인데 괜히 바닥을 들추고 부셨다 없는 형편에 돈을 물어줘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오랜 고민을 끝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편지인 만큼 그 말을 믿고 미친 척 장판을 걷고 바닥을 깨보자 싶었죠. 그런데 막상 바닥을 확인하다 보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오래된 집이라 다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안방만 장판이었던 게 말이죠.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겨봤습니다. 장판을 칼로 잘라 걷어보니 밑에는 나무 바닥이 맞았는데 좀 달라 보였어요. 틈이 있는 것 같은 모습에 손톱으로 들어 손으로 잡고 쥐어보니 어머니께서 써주셨던 편지 내용대로 엄청나게 많은 달러 뭉치가 있었습니다. 환율은 정확히 몰라도 수십억은 되어 보였죠. 그 순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몇 번을 스스로 볼을 꼬집어보고 뭉치로 있는 달러를 만지고 보고 냄새 맡아보면서 조금씩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모아시던 달러가 있었고 어머님께서 그 돈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후 저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신우와 시동생이 스스로 작성해둔 상속 포기각서로 인해 나눠줄 필요가 없게 되었죠. 밀려있던 빚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저와 아들 둘이서 생활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지금까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수십억이었지만 상속세와 여타 세금까지 해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 아주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도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님께 항상 감사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늘나라에서 남편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항상 저에게 삶에 도움이 되신 것만 알려주신 어머님을 말이죠.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미친 사람인 척 어머님께 어떤 혼인한다고 해도 어머님께 애교 있게 행동할 겁니다. 저를 귀찮아하고 싫어하신다고 해도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표현을 하실 줄을 모르시는 분이니 제가 먼저 다가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하시기 전에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애정 표현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족들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